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무너진 건강을 되돌리는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고요. 네, 오늘 이 건강 리모델링에서는요, 환절기 급증하는 이 질환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아침 저녁하고 낮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네. 이런 환절기 이 질환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럽니다. 네, 오늘 건강 리모델링에서는요, 가을철 환절기 더욱 조심해야 하는 이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이어서 예방법과 가을철 환절기 건강 지킬 수 있는 특급 비법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 어제부터 이 소식 오늘 모닝 브리핑에서 전하고 싶어서 네. 몸이 막 옴짝달싹했는데요.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지난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서 24년 만에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거고요. 또 아시아에서도 여성 최초 노벨 문학상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네. 아닐 수 없는데요. 따끈따끈한 이 기분 좋은 소식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네. 노벨위원회는 이번에 수상자 발표를 하면서 한강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선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는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대해 독특한 인식을 지니고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다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스웨덴 한림원에서 수상 연락을 할 때 한강 작가는 아들하고 평소처럼 그냥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막 마쳤을 때 수상 연락을 받았고 본인도 수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담백하게 전했는데요. 또 위원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는 정말 놀랍고 영광스럽다. 또 많은 작가들의 노력과 힘이 나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도요. 지금 일제히 이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외신들 있잖아요. 일면에 그냥 다 이 한강 작가 얼굴이 다 실려 있고요. 외국에서도 이제 외국 독자들도 올해의 문학상은 누구야? 이 책 읽어봐야지. 이 작가가 쓴 책들은 뭐지? 하고 막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신예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한강 작가가 너무 어려서 좀 노벨상 수상하기엔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까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독자들한테는 아시아 소설의 그런 새로운 얼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70년생인가 그렇죠? 네. 정말 이 소식 듣자마자 정말 자랑스럽고 뭔가 이렇게 뭐 전율 같은 거 짜릿한 뭐 맞아요. 이런 게 네. 느껴지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네. 한강의 작품 지금 막 사느라고 난리죠? 말도 마세요. 지금 못 사세요. 아니 어제 정말로 온라인 서점가가 갑자기 서버가 터져가지고 그럴만해요. 네, 들어가지도 못했고 심지어 오프라인 서점으로 직접 발걸음 하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미 품절 사태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걱정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노벨 문학상 버전으로 새롭게 또 그렇겠죠. 표지 갈아서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거 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까지 한강의 작품으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 소식에 정말 뭐 뜨거운 눈물을 흘린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축하와 환호가 쏟아졌는데요. 이 수상자 탄생 소식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퇴근길에 소리 질렀다. 눈물이 고였다. 축하하고 자랑스럽다. 우리도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자 보유국이다. 이런 반응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좀 댓글 같은 건 노벨 문학상 작품 나 원서로 읽는다. 그러네. 원서를 네. 읽는 거네.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글날 다음 날에 이런 발표를 듣는 것도 너무 뭉클하다. 이제 우리 글이 원서네. 네. 우리가 원서 그러면 다 영어 생각하고 이랬는데. 네.
야, 그거 좋은 지적이세요. 저 울컥하네요. 저도 어제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소리를 한번 크게 질렀거든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고요.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노벨상 관련해서 다른 소식도 있다고요? 네, 이번 노벨상에서는 좀 키워드가 AI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물리학상에 이어서 화학상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수상자를 배출해서 그야말로 AI 시대가 열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9일 올해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자로 데이비드 베이커 미국 워싱턴대 교수와 구글 딥마인드 대표이자 이세돌 구단을 꺾은 알파고의 개발자인 데미스 하사비스, 그리고 딥마인드 수석연구원 존 점퍼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I 연구 분야 노벨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베이커 교수는 단백질 설계 모델을 만든 공로를 받고 있는데 관련 논문 일저자가 또 한국인이에요. 네, 그것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구글 딥마인드 팀은 AI로 수년이 걸리던 단백질 구조 예측을 몇 시간으로 확 줄여서 지각 변동을 일으킨 알파폴드 개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노벨상을 정말 인류 발전에 기여한 분들한테 상이 돌아가잖아요. 굉장히 네. 공정하게. 노벨이라는 분은 참 큰일 해내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본업 이외에 영리 목적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는 이른바 투잡. 이 투잡을 하는 경찰이 작년 말 기준 374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2020년과 비교해서 약 44% 늘어난 것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경찰이 본업 이외에 영리 목적에 다른 직업을 가진다. 안 되는 걸로 저는 아는데. 맞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들 하시고 공무원은 일단 안 될 것 같고 특히나 좀 제복 공무원이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요. 원칙적으로는 영리 업무가 금지돼 있는데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아서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허가 인원까지 더한다면 실제로 이제 투잡 뛰시는 분들은 더 많을 것으로 관측이 돼요. 영리 겸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가 봤더니 교수, 강사, 자문 등 교육 분야, 연구 분야가 241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외에도 부동산 임대업, 평가 감정 검수, 방송활동, 블로그, 앱 개발, 작가, 작곡, 출판업, 스포츠 선수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최고 수입은 연간 1억 5,360만 원이었고요. 경찰에서 받는 수입 제외하고 매달 1,000만 원이 넘게 더 번 거예요. 그래서 허용 겸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좀 우려되는 거는 이제 경찰청의 실태 조사와 조치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투잡 경찰이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 처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일이라도 더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순경으로 시작하면 초기 월 200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는데 요즘 물가 생각하면 뭐 생활비 제외하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거라고 토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순경은 일반 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데요. 올해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평균 급여액은 민간 최저임금보다 16만 원 많은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겸직도 우려가 되고 본업을 좀 잃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시민으로서는 되긴 하는데 경찰들을 또 투잡으로 내몰게끔 처우를 만들었던 거에 대해서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월급이 그 생활에 맞게끔 개선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는 흔히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너네 월급 가지고 살아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이제 아니잖아요. 월급으로 살아야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처우가 현실 생활에 맞게 적절하게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네요. 다음 이슈도 전해주시죠. 네, 서울 노원구는 어제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의 이름을 불암산역으로 바꾸는 안이 지난달 23일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구개역이 불암산역으로 개명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 지역의 낙후된 이미지를 이 이름이 고착시키고 있다라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요. 이런 상계동의 변화한 모습을 반영해서 그런 명칭으로 좀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올해 상반기부터 이 당고개역 역명 개정을 추진해 왔는데요. 지난 3월 주민들 대상으로 역명 공모를 했는데 불암산역 포함해서 30개 후보가 접수됐고요. 이후에 주민 의견 수렴과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불암산역이 선정됐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이제 당고개역 이름을 또 버려야 되는 거라서 네.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절차를 통해서 영명판, 이정표, 표지판, 노선도 등도 새로 교체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용객들에게는 혼란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해집니다. 네, 당고개역의 새 이름은 불암산역 기억해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한국인들에게도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관광지죠.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닭꼬치를 파는데 이 닭꼬치가 사실은 개고기였던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그래요? 주고 있습니다. 아니, 닭꼬치인 줄 알고 사 먹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 닭꼬치가 아니라 개고기였다. 아,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네, 이게 일본 잡지 프레지던트가 프랑스 AFP 통신 보도를 인용을 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발리섬에서 판매되는 길거리 음식 중에 일부가 개고기로 만들어졌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개고기 판매와 구입이 허용된다고 해요. 그런데 발리 섬에서는 이제 독자적으로 2023년부터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아무래도 관습이 남아있으면은 이 상인들이 여전히 그걸 개고기를 떼다 파는 건데요. 그걸로 또 꼬치구이를 만들고 닭고기라고 속인 거죠. 네. 문제는 이제 발리를 찾아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은데 상인들에게 속아서 모르고 개고기를 먹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도네시아의 이 도축 방식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일부 도축업자들이 믿고 있는 말 중에 속설 중에 하나가 개가 고통을 받을수록 더 맛있어진다. 육질이 더. 그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안 그래요. 예, 그런 속설 네. 때문에 이게 또 한 번 뿌리 깊게 박히면은 개선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잔혹한 방식으로 도살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재료가 닭보다 개고기가 더 싼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하죠.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관광객들은 뭣도 모르고 이게 닭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개고기인지 거기다 뭘 이렇게 양념 같은 거 발라놓으면 모르거든요. 네, 맞아요. 네. 예전에도 뭐 염통꼬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고기가 뭐 잡고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번에 외국인들이 개고기를 먹게 된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일본 잡지 프레지던트는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개고기와 다른 고기를 발리섬에 갔을 때 구별하는 팁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개고기를 취급할 때는요. RW 모빌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RW는 개고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게 만약에 보인다면 좀 피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니 반려견 집에 같이 사는 분들은 내가 발리 갔는데 개고기를 먹고 왔다 그러면 나중에 얼마나 또 끔찍하겠습니까? 끔찍하죠. 네. 자 여기까지 하죠.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9988-1234 이거 뭐 다 아시죠 이제? 네,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고 사흘째 되는 날 가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하신 그 9988-1234로 살려면 네. 그 노화를 늦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건강 상식과 또 쉽고 간단한 건강 습관까지 전해드리는 닥터 하우스 바로 만나볼게요.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신수용입니다. 주제를 공개해 주시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하지만 말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가을철 몸무게 증가를 피해갈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사람도 살찐다입니다. 근데 도대체 가을에 사람이 왜 살찌는 걸까요? 여름에 비해 일조량이 감소하는 가을에는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식욕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가을철 쌀쌀한 날씨에 추위에 대비해 열량 소비를 줄이는 대신 지방을 축적하기 때문에 가을에는 조금 더 비만이 되기 쉬워집니다. 진짜 이 지긋지긋한 살 이거 사시사철 멀리하고 싶단 말이에요. 가을뿐만 아니고요. 그러려면 비만, 즉 살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 알고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만은 체내의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결국 비만은 에너지 공급이 에너지 소비보다 많아질 때 생긴다는 겁니다. 비만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병 아닙니까?
그렇죠. 비만은 제2형 당뇨병, 고지혈증,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후군,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암 등 대사적인 이상에 의한 질환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절염이나 수면 무호흡증 등 비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질환도 있습니다. 이 비만과 관련된 질환만 해도 벌써 어마어마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1996년 비만을 단순히 몸매가 좋지 않거나 배가 나온 체형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질병으로 규정했죠. 여기서 문제는 비만이 질환을 부르기도 하지만 질환이 비만을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건데 비만을 부르는 원인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단일한 질병이 아니라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인자가 더해져서 발생하는 포괄적인 질병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쓰리고 비만을 불러일으키는 위험 인자로 뽑히는데요. 바로 고혈당인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입니다. 대사증후군에 속하는 각 증상이자 우리나라 3대 만성질환인 이 쓰리고 질환은 각각 다른 질환이라기보다는 한통속인 질환인데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고혈압의 위험이 높아지고 혈압이 높으면 당뇨병의 위험이 상승하며 당뇨병이 있으면 고지혈증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각각 비만도 함께 불러일으키죠. 이 화불단행이라고 화는 혼자 안 다니고 이 친구들이랑 막 같이 다니는데 딱 그 말이 생각나네요. 관찰력이 너무 뛰어나세요. 좋죠. 비만을 부르는 또 다른 대표적인 요인은 바로 갱년기입니다. 갱년기에 접어들면 어떠죠? 우리 몸에 많은 변화가 생기죠.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기초대사량이 줄어 같은 열량을 섭취해도 소비가 덜 되다 보니 비교적 지방으로 축적되기 쉬운 겁니다. 그러면은 살이 안 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만은 질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치료가 필요하겠죠. 먼저 체성분 검사, 소변 검사, 악력 검사, 뇌파 검사, 맥파 검사, 필요시 혈액 검사 등으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쓰리고에 의한 비만일 경우 쓰리고 질환의 관리와 함께 내장 지방, 체지방 관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만약 갱년기에 의한 비만이라면 갱년기 증상 개선으로 특허받은 처방과 함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치료도 병행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환자 개인의 질환, 환경, 시기에 따라 한약 치료와 개인별 기저질환 및 증상을 고려한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만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식이요법인데요. 환자분들께 당질 제한 식이법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당질 제한 식이법이면 그 당질이면 그 탄수화물 말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은 당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일컫는 거기 때문에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것을 당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당질은 영양소의 하나로 단당류, 다당류, 당알코올 등을 총칭하는데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 밀가루, 전분류 비롯해서 케이크, 과자, 초콜릿, 탄산음료 등 단 음식에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과일이나 일부 채소, 꿀 등에도 당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질 제한 식이법을 하라는 겁니까? 우리 몸은 당질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엔진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엔진인 케톤 엔진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질을 줄여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엔진으로 체질 개선을 하게 되면서 우리 몸은 먼저 지방을 태우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육량은 유지하되 체지방 위주로 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잃지 않고도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체력적으로 큰 지장 없이 식이요법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도 예방일 텐데요. 평상시에 이제 비만을 예방하고 살이 덜 찌려면은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식습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질 제한식을 제일 추천드리지만 시작이 어렵다면 식사 순서를 바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 이렇게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식사에 샐러드나 채소, 브로콜리 등이 있다면 먼저 드시고 그 다음 생선, 단백질류, 다음에 탄수화물 순서를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이러면 혈당 상승도 천천히 되고 포만감도 있어 폭식이나 과식을 막을 수 있게 해주죠.
자, 오늘 비만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잘 알려주신 신수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흉부심장혈관외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흉부심장혈관외과 전문의 윤정희입니다. 네, 이름도 길고 어려워요. 흉부심장혈관외과. 점점 궁금해집니다. 오늘 주제는 뭘까요? 정수 씨 혹시 우리 몸속에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 정도는 알죠. 신장 아닙니까, 신장? 신장 맞습니다. 신장, 콩팥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걸러주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을 거의 상실한 말기 신부전 환자들에게 이 치료법은 그야말로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신부전 환자의 생명줄 투석혈관입니다. 신부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호흡곤란이나 심정지와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대신하는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이 만성 신부전증이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사람한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진통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고령층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그 말기 신부전일 때 혈액 투석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제 들어봤는데 사실 잘 모르거든요. 안 해본 사람들은. 그렇죠.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콩팥의 기능이 나빠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할 노폐물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콩팥의 기능을 대신하는 치료법으로 혈액 투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 혈액 투석이란 우리 몸의 피를 일부 뽑아서 그 속에 찌꺼기는 걸러서 버리고 깨끗해진 피를 다시 몸속에 넣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혈액 투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몸과 인공 신장기를 연결해주는 투석혈관이 필요하고요. 환자의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수술, 즉 동정맥루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동정맥루 수술 완전 처음 들어봅니다. 네, 어렵죠. 혈액 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몸에서 많은 양의 혈액을 빼서 거른 다음에 다시 또 많은 양을 한 번에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투석혈관은 혈액 투석 환자에겐 생명선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석혈관은 그러니까 인조혈관 같은 건가요? 네, 인조혈관도 투석혈관의 한 종류에 속하죠. 투석혈관은 일반적으로 자가혈관과 이런 인조혈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인조혈관인가요? 네, 이게 저희가 실제 수술할 때 사용하는 인조혈관이고 실제로요? 네, 이런 혈관이 환자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투석혈관을 만들 때 환자 본인의 혈관을 사용할지 아니면 인조혈관을 사용할지는 환자의 혈관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는데요. 보통은 자가혈관이 인조혈관에 비해서 감염이나 혈전 같은 합병증이 적고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환자의 혈관 상태가 괜찮다면 자가혈관을 우선으로 사용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선천적으로 신장에 기형이 있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신장 기능이 좋지가 않았어요. 투석혈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이 혈관도 잘 자라지 못한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자가혈관으로 선택을 했고요. 다행히 수술 후에 혈관이 잘 자라서 지금은 투석혈관으로 잘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경우에는 70대 남자 환자분이셨는데요. 이분은 아주 오랫동안 투석을 하셔가지고 이 몸에 더 이상 투석혈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혈관이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계속 방법이 없다가 최근에 새로운 투석혈관이 개발이 되었어요. 커다란 혈관에서부터 이 팔까지 한 번에 인조혈관을 삽입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 방법이 개발이 되어서 목에 있는 임시 도관을 제거하고 새로 만든 투석혈관으로 투석을 잘 받고 계십니다. 이게 수술만 잘 끝나면 끝이 아니고 이게 나중에 관리도 몹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투석은 한 번 시작하면 평생 해야 되는데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석혈관이 좁아지면 어떡해요? 투석혈관이 좁아지면 투석의 효율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투석혈관이 혈전으로 막혀버리면 혈액 투석 치료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재개통수를 바로 받아야 하는데 이때 환자가 갖게 되는 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의료진도 투석 치료만큼이나 투석 혈관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동정맥류 수술을 한 팔은 특히 주의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팔에 상처가 생기거나 혈관이 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석하는 팔로 혈압을 재거나 또 주사를 맞는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또한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시거나 또 팔베개를 하는 등의 행동도 삼가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투석혈관 전문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면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심부전 환자에게 생명줄 같은 투석 혈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윤정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정수였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6분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철 이렇게 기온 차이가 클 때 이 질환은 꼭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 질환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양기영 소화기 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희경 씨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아침. 아유, 매일 그거 짜느라고 힘드시겠어요. 네, 대기실에서 계속 이동만 하고 있어요. 자, 정말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 가을 어떻게 네. 지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어제 성수동에 다녀왔습니다. 핫하다는. 그 핫하다는 성수동 가서 야외 이제 테라스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야, 맞아. 요즘 같은 때 진짜 딱 테라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그렇죠. 한강 책을 읽는 거야. 노벨 문학. 와, 있어 보인다. 아 근데 야외 테라스 얘기하셨지만 네. 정말 이 계절이 노상의 계절이잖아요. 예. 어우, 좋죠. 저는 엊그저께 저희 남편하고 저녁에 일 마치고 산책을 동네 한 바퀴 쫙 한 다음에 네. 우리 동네 근처에 이제 옛날 통닭집이 있어요. 거기 이제 또 노상에 탁자 하나 잡고 앉아가지고 치맥을 딱 하니까 세상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나는 한강책은 못 읽었고요. 통닭을 읽었어. 치맥은 여름 아니에요, 여름? 아, 근데 계절이 좋으니까. 지금은 맞아. 괜찮아요. 예전에는 그 매장 안에 들어가서 먹었다면은 맞아. 지금이 밖에서. 딱 노상. 맞아. 예, 노상의 계절이죠. 최고죠. 네. 저도 가을이 이제 테라스의 계절이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것만 있진 않잖아요. 우리 가을이 되면 또 더욱더 신경 써야 되는 질환도 있거든요. 아, 맞네. 그래서 이런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이 질환과 관련된 숫자를 제가 먼저 좀 공개해 볼게요. 볼까요? 743. 이거 어디 누구 비밀번호인가요? 통장 비밀번호 아니에요? 뭔가 아. 비밀번호 같기도 하고 약간 뭔가 진짜 감이 안 오는데요? 뒤에 단위가 좀 붙어야죠. 붙어야 돼요. 단위가요? 뭐죠? 743. 이게 지금 743인데 만 명. 만 명. 743만 명? 743만 명. 이 숫자는요. 지난해 이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전체 환자 수. 아니, 이 질환으로 지난해 743만 명이 병원을 찾았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가을철 기승을 부리는 질환이라는 거죠? 네, 이 질환은 바로요.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알레르기 비염이에요. 아, 네. 맞아.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사실 지난해 한 해 알레르기 비염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의 수가 무려 743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다. 743명도 아니고 743만 명이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제가 저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포함이 됐을 겁니다. 사실 저희 많이 포함되어 있을걸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743만 명인데요. 사실 10년 전 2014년도보다 이게 17.9%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꽤나 빠르게 해마다 아주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의료기관을 방문한 수는 이 정도이지만 실제로 2023년도 기준으로 국내 알레르기 비염 환자 수 자체는 1,100만 명에 이릅니다. 와. 특히나 일교차가 커지는 이 환절기에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요. 증상도 크게 심해지곤 하죠. 네, 이 환절기에 급증하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되는 질환. 비염. 근데 알레르기 비염. 이게 뭔지 알고 가야죠. 뭡니까? 예.
자, 먼저 비염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염은 우리 코 속 점막에 이 염증이 생겨서 뭐 재채기, 콧물, 코막힘 이런 증상들이 좀 과다하게 나타나는 질환을 말을 합니다. 자, 비염은 먼저 이 알레르기성 비염과 비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나뉘고요. 대부분의 이 비염 환자들은 이 중에서 알레르기 비염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눌 이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이 코 점막에 노출이 되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방금 선생님께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제가 학창 시절에 항원 항체를 배운 기억이 살짝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세월이 답이 없네. 항원한테 다 까먹었어. 이거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물질로 간주되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물질들을 다 통틀어서 항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항원. 우리 몸에 침입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봄철에 많이 심하게 앓게 되는 꽃가루나 먼지 같은 것들도 이제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서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을 알레르겐이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알레르기.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내 몸을 공격하게 되면 방어를 좀 해야겠죠. 네. 이렇게 방어를 해주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항체라고 합니다. 이 항체를 이제 영어로는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항원과 결합해서 이것을 중화시킨다거나 우리 몸으로 쉽게 배출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침입자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항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항원은 침입자고 항체는 그 침입자를 무찌르는 방어자 같은 역할이네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항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항체는 이제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생화학적 성상에 따라서 GAMDE 이렇게 총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언급해드렸던 이 면역 글로불린 항체 E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걸 줄여서 이뮤노글로불린 E, 그래서 IgE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이 IgE는 기생충 감염이 생겼을 때 그걸 우리 몸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되게 중요하고 좋은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알레르겐과 어떤 우리 몸의 항체 반응을 일으킬 때 히스타민 그리고 각종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같은 화학 물질을 분비해냄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알레르기성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항체 중에 유일하게 좀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항체가 바로 이 Ig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레르기를 해결하려면 바로 이 IgE를 없애는 게 중요한 거죠. IgE. 일단 항원과 항체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이 뭔지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이 알레르기 이런 비염을 유발하는 항원이자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은 크게 유발 물질하고 악화 인자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이 유발 물질은 진먼지 진드기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애완동물의 비듬이나 털, 그리고 또 바퀴벌레, 곰팡이, 꽃가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침입자인 항원에 해당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알레르기 비염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그런 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강한 녀석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알레르기 비염의 악화 인자에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도 있고요. 담배 연기, 또 감기나 호흡기 감염, 찬 공기, 또 자극성 가스, 급격한 온도와 습도의 변화 등이 또 있습니다. 제가 왜 처음에 가을 같은 환절기 때 알러지 비염 환자분들이 더 늘어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항원이 많은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쑥이나 돼지풀이나 환삼동굴 같이 좀 잡초들의 꽃가루들이 많이 날리는 시기거든요. 거기다가 악화인자, 아까 급격한 온도 변화 얘기하셨죠. 온도 변화까지 크니까 가을철에는 알러지 비염 환자들이 늘어나고 증상도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을 제외하고는 좀 날씨가 좋은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2월부터 11월까지 연중 꽃가루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알러지 비염 환자들이 좀 많은 편이죠. 아, 그렇구나. 알레르기 비염의 주요 증상은 그럼 어떻게 돼요? 대표적인 증상들 아마 많이들 겪으시죠. 이제 재채기. 재채기. 그다음에 맑은 콧물이 줄줄 나오는 것도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 또 코막힘 현상도 알레르기 비염이고요. 좀 코가 간지러워서 자꾸 이렇게 만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눈 주변의 가려움이나 눈 충혈, 그리고 눈물, 두통,
코피도 날 수 있고요. 게다가 수면 장애 때문에 또 집중도 저하까지 일어나는 것도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레르기 비염이 너무 심해서 당시 제 별명이 코피장이었거든요. 코피? 코피장. 저는 계속 코피를 쏟았었어요. 자꾸 또 만지기도 알레르기 하고. 때문에. 네네네. 비염에 그런 안 좋았던 네.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알레르기 비염이 더 많이 나타나는 연령대가 혹시 있을까요? 예, 딱이신 것 같아요, 우리 장애 아나운서께서. 뭐가요? 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 중에서 9살 이하의 아동이 전체 27.4%, 그리고 10살부터 19살까지의 청소년기가 16.1%였습니다. 즉, 아동과 청소년이 전체 발생률에서 44%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예. 바로 딱이네. 예. 자, 성장기 아이들한테 있어서 이 알레르기 비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이를 방치했을 때 성장 장애나 천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네.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무서운 말 아니에요? 아니 신랑신부 행진까지는 제가 들어봤는데 알레르기 행진? 하다 요즘엔 알레르기도 행진을 하나요? 아, 신랑 신부 행진은 너무 행복하잖아요. 네. 알레르기 행진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우시죠? 뭔가 찝찝해. 행진하듯이 이제 알레르기성 질환들,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관지 천식이나 아토피 같은 질환들이 행진하듯이 연달아 나타난다는 걸 의미를 해요. 특히 알레르기 행진은 주로는 어린아이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왜 아이들은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는 아직 면역 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유식 먹일 때도 알러지 많아서 조심하죠.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식품 알레르기가 생겨요. 그리고 나면 아토피 피부염, 나중에는 기관지 천식, 이후에는 알레르기 비염. 이런 질환들이 이렇게 행진하듯이 시기에 맞춰서 점차 나타나는 걸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 알레르기라고 하는 거는 단일 질환만 생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서도 여러 가지 질환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는 동시다발적으로도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러지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특히나 건강에 신경 쓰셔야겠죠. 아니 집에 어린 아이들이 비염이면요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으로 숨을 쉬고 아 맞아. 뭐 먹을 때도 헐떡거리거든요. 그거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이런 집을 보면은 부모가 비염을 겪는 게 많아요. 이게 가족력이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유전적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엄마가 알레르기 비염을 갖고 있다면 그 자녀가 비염에 걸릴 가능성이 2.6배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퍼센트로 한 연구도 있는데요. 부모 중에 한 분만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어도 자녀가 걸릴 가능성이 이제 50%, 그리고 부모 두 분 다 걸려 있으면은 75%의 확률로 유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유전적 영향의 위험성이 높은 아이들이라면 좀 더 일찍부터 관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아니, 그런데 이런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이 보면 코감기 증상과 굉장히 비슷해서 맞아요. 이게 알레르기 비염인지 아니면 내가 코감기에 걸린 건지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이 코감기와 굉장히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인되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별거 아니겠지 생각해서 이렇게 방치되기 때문에 이게 주의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네. 오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은 알레르기죠. 하지만 이 코감기는 감기 바이러스가 원인이고요. 자, 코감기의 경우에는 대부분 2주 안에 이 증상이 사라지지만 거꾸로 2주 이상 증상이 계속된다고 하면 이제 알레르기 비염을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또 알레르기 비염은 코막힘이 자주 나타나지만 자, 코감기에는 이제 코막힘이 처음엔 심하다가도 차차 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콧물 또한 알레르기 비염은 초기에 아까 말씀하신 이 맑은 콧물이 나오게 되지만 코감기 걸렸을 때는 진하고 막 누렇고 이런 콧물들이 좀 나오게 되죠. 네. 자, 알레르기 비염은 당연히 전염성이 없지만 코감기는 전염성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비염은 코감기와 달리 열이 나지 않습니다. 발열 대신 이제 가려움증 같은 것들이 동반될 수 있죠. 네, 이 알레르기 비염이 그 자체만으로도 진짜 너무너무 괴롭지만 사실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알레르기 비염이 동반하는 이것 때문인데요. 이거 하는 네, 거? 제가 초성 퀴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정답 선생님. 네, 허벅지. 아니 허벅지 통증이 있어요? 아니 진짜 들어보시라니까요. 이게 네. 알레르기 허벅지가 비염 오면 뭐 온다 그랬죠? 재채기. H 약간 콧물 하면서 이게 허벅지에 멍이 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 허벅지 타박상. 네. 아니 저게 아니라는 건 나도 알 것 같고 동반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저 알겠어요. 네. 합병증 아닙니까? 오.
네, 이경 씨의 위트에 너무 재밌었고요. 합병증이 맞습니다. 와, 그게 있었네. 네, 자 알레르기 B형이 합병증까지 있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하시죠? 네. 네.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게 있거든요. 자, 요건 제가 퍼즐로 퀴즈를 또 준비해봤거든요. 아이고. 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어우, 어려운데. 아, 지금 아, 저는 아까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천식이 올 수 있다. 그래. 아, 천식! 네. 이렇게 바로 천식. 거기 아래쪽에 중이염 찾았고요. 네, 오른쪽 맨 위에서부터 부비동염 지금 보이거든요. 와. 네. 저 지금 좀 뭔가 약간 똑똑해진 것 같은데 어. 지금 이 알레르기 비염이 천식, 중이염, 부비동염을 일으키기도 하나요? 예, 맞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이염은 중이 말 그대로 귀 가운데잖아요. 이 네. 귀의 이 중간 부분에 생기는 모든 염증을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이 증상이 심해지면 이 중이염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네. 자, 부비동염은 저기 보통 축농증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축농증. 그런 질환입니다. 자, 이 코 옆에 있는 이 뼈 속에 빈 공간이 있어요. 이제 부비동이라고 하죠. 이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점막이 붓고 또 콧물이 차는 그런 질환인데요. 자,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바로 이 부비동염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이 천식은요, 이 기도의 염증과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막 호흡이 숨쉬기 어려운 그런 질환이죠. 그런데 이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약 40에서 50%의 환자분들은 이 천식을 동반하고 있고요. 거꾸로 천식 환자들의 70에서 90%는 알레르기 비염을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합병증이 또 있다고 그러는데요. 여기가 하나가 더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찾기 정말 어려워서 여기 써준 대로 가겠습니다. 이거 의외로 대각선에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얼굴 변형. 아, 맞네. 얼굴 변형. 네. 오. 와, 이건 정말 찾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돼요? 사실 얼굴 변형이라는 게 좀 의아하잖아요. 어떻게 네. 병이 골격 자체를 바꿀 수 있지? 근데 이게 주로 소아들이 알레르기 비염을 오래 앓다 보면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예요. 코가 계속 막히니까 입으로 숨을 쉬게 되잖아요. 그러면 입을 계속 벌리고 숨을 쉬거든요. 그러니까 아래턱 쪽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성화가 되면 약간 구강이 돌출이 되고 얼굴, 턱 쪽이 특히 길어지는 아데노이드형 얼굴로 변할 수가 있어요. 사진을 좀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동일 인물이거든요. 근데 6살, 9살 때 모습이에요. 구강호흡 때문에 저렇게 아데노이드형 얼굴이 변한 거죠. 야, 지금 방금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을 진짜 아대 못 알아보겠어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난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이게 지금 이 사진만 봐도 이게 코로 숨을 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코가 막혀가지고 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되게 있잖아요. 잠을 충분히 잡지 못하면은 소화할 때는 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저하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소화의 발달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수면의 질이 낮아질수록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전키까지 미처 자라지 못하는 일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이 유발하는 합병증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좀 몇 개 더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볼까요? 희경 씨 또 한번 저 메인 이런 눈으로. 거 되게 잘 찾거든요. 네. 지금 다들 안 보이시나 봐요. 맨 아래 지금 당뇨병 보이시죠? 당뇨병 있고 지금 변과 비 사이에 치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당뇨병 치매가 또 보이는데 요것도 이 알레르기 비염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이 치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는 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코가 막히면 아무래도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겠죠. 네. 또 뇌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고요. 이 재작년에 국내에서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680만 명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대표적인 알레르기성 질환인 천식, 비염, 아토피 같은 질환이 있을 경우에 치매가 발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약 20% 높다고 충격적인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비염이 가장 높은 기여 위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약 16% 정도였고요. 그리고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약 13%, 그리고 천식이 있는 경우에 약 10% 정도 이 치매 발병 위험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 스웨덴 한 대학에서 했던 연구를 보면은 실험용 쥐에게 이 실험용 쥐 코에다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이제 물질 알레르겐을 주입을 한 게 된 거죠. 그렇게 했더니 코 점막도 기관지 점막까지 이 기도를 다 통틀어서 염증 반응이 심하게 나타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뇌를 해부를 해보니까 뇌에도 굉장히 광범위한 염증이 발생했다는 것을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와. 따라서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뇌까지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감각적 정보 처리를 하는 두정엽을 포함한 전반적인 뇌의 염증 반응이 높아졌다는 발표를 했던 겁니다. 당뇨병에 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서 왜 알러지랑 관련된 항체 중에 이뮤노글로불린 E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 이뮤노글로불린 E의 농도가 높을수록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 병원에서 한 연구인데요. 성인 남녀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어요. 실제로 혈중에 있는 이뮤노글로불린 E의 농도를 재봤더니 이 농도가 100kJ/L 이상, 그러니까 농도가 좀 높은 사람들은 당뇨병이 위험 발병률이 한 1.72배 정도, 그러니까 정상인보다 70% 이상 더 높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질환은 뭐가 있습니까? 예,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코가 막혀서 막 입으로만 이렇게 숨을 쉬다 보면은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이런 것들이 악화될 수가 있고요. 네. 또 지속성 중증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정상인,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감이 1.7배, 그리고 극단적 선택 충동이 1.8배, 어머나. 예, 그리고 또 불안감이 2.4배 높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과 함께 이런 우울감, 불안감, 또 극단적인 선택 충동을 좀 느끼시는 분이시라고 하면은 심리 상담을 좀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알레르기 비염을 앓는 친구들을 보면은 꼭 옆에 약을 끼고 있어요. 치료약을. 네. 그래서 즉각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느끼는 게 이것도 어쨌든 약인데 장기간 복용을 해도 되나 싶어요. 괜찮나요? 사실 이제 알러지약이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게 항히스타민제예요. 근데 항히스타민제가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켜주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알러지 자체를 없애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복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적 다른 약에 비해서는 장기 복용이 가능하고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모든 약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항히스타민제 하면 가장 유명한 부작용이 졸음이죠. 이제 먹으면 졸리다. 그리고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2세대나 3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이런 불편감을 줄이긴 했지만 내가 운전이나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런 약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기도 하고요. 또 이런 부작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침분비를 억제해서 구강이 좀 자결감을 느낀다거나 건조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 소화기계 쪽으로도 소화불량이나 위산역류 같은 증상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씩은 심박수를 올리는 빈맥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가능하다면 좀 더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네, 가을철에 더욱 발생하기 쉬운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영상 하나 보실 건데 네. 이분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건강 리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뭐 거뜬하다고 그러세요. 우와. 근데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이분이 보내준 문진표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문진표 한번 보시죠. 자, 이름 이경미, 나이는 60세입니다. 식습관은 규칙적으로 하루 2끼를 드셨고요. 평균 6시간 정도 주무셨어요. 운동도 일주일에 3일 정도는 하신 것 같아요. 가족력으로 알레르기 비염과 고혈압이 있으시고 기타 병력으로는 자궁암을 진단받으셨네요. 근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지금 문진표만 보면은 식습관도 그렇고 수면 시간, 운동 시간 굉장히 상당히 규칙적이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규칙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뭔가 이게 비염으로 고생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나쁜 습관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눈에 띄는 게 운동 주 3회씩 그죠? 했다는 거, 그리고 또 규칙적인 식습관들 다 너무 좋은데 좀 걱정되는 건 저 수면 시간이에요. 수면 시간을 이제 6시간이라고 보고는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알레르기 비염을 앓으시는 분들은 이게 호흡이 좀 곤란하고 계속 이 코가 불편하다 보니까 계속 자다 깨다 반복해서 토막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는 아닌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또 이 경미 씨의 이 가족력을 보면요, 좀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신데요. 자, 부모님이 알레르기 비염이시고 또 경미 씨도 이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자녀분들한테 또 유전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속상해. 자녀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혹시 알레르기 비염이 유전되진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민 씨의 문진표를 보면서 얘기를 나눴고요.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한 주인공이 어떻게 건강 리모델링을 했는지 이제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경미 씨인데요. 평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은 어떤지 직접 문진표를 작성해봤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루 2끼를 챙겨 먹고 평균 6시간 잠을 잔다는데 환절기인 요즘엔 눈이 일찍 떠진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의 코부터 좀 간질간질하고 재채기가 많이 나요. 콧물도 많이 나고 눈도 간지럽고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요. 환절기만 되면 유독 코막힘과 재채기가 심해진다는 그녀. 가족력으로 인해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좀 비염이 있으셨거든요. 언니들도 다 비염 증상이 있고, 근데 제가 유독 좀 심해서 우리 큰딸이 저를 닮아서 좀 비염이 심해서 걔도 환절기 되면 좀 고생을 많이 해요. 알레르기 비염과 이별하기 위해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경미 씨.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지 그녀의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반려묘의 털 때문에 종일 바닥을 쓸고 닦는다는데 알레르기 비염 환자임에도 반려묘를 키우는 이유가 뭘까요? 비염이라 고양이를 키우는 게 좋지는 않죠. 근데 우리 남편이 길냥이를 하나 데려왔어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키웠는데 이제 정이 들어서 어떻게 못할 것 같대요. 고양이를 키우면 경미 씨의 알레르기 비염이 더 심해질까 봐 친정 어머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죠. 저희 어머니도 좀 비염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늘 코 불편해하셨고요. 저희가 4자매예요. 근데 언니들도 다 비염 증상이 있고, 근데 제가 유독 좀 심해서 엄마가 어려서 이렇게 입 벌리고 자서 돌출입이 됐다고 엄마가 되게 속상해하셨어요. 자녀분들도 혹시 유전이 있으세요? 우리 큰딸이 저를 닮아서 좀 비염이 심해서 걔도 환절기 되면 좀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럼 3대가 비염이네요? 아, 그렇게 됐네요. 예, 저희가 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로부터 유전된 알레르기 비염.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요즘같이 이렇게 환절기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의 코부터 좀 간질간질하고 재채기가 많이 나요. 그리고 심할 땐 콧물도 많이 나고 눈도 간지럽고 코가 막혀서 그런지 코골이가 좀 심해요. 애들이 아빠보다 제가 더 코를 더 많이 건대요. 경미 씨 알레르기 증상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아유, 재채기를 계속 하시네요, 지금. 코가 아, 코도 간지러우신가 봐요. 이게 뭐 대표적인 증상이죠. 굉장히 많이 뒤척이시는데요. 역시 뭐 평균 6시간은 주무신다고 했지만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확실히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문진표 보면서 예상했던 그대로예요. 정말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요리하실 때도 보면 알레르기 비염이 후각 상실이나 후각 저하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음식은 자고로 냄새까지 같이 맡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제가 다 안타깝네요.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심하다 싶을 때면 코 마사지를 해준다는 경미 씨. 요 혀를 이렇게 해주면 비염에 혈이 풀려서 좋대요. 영양혈을 자극하면 코 주위 혈액순환을 도와 막힌 코를 시원하게 뚫어준다네요. 또 면역력이 떨어지면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질 수 있다 보니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죠. 제가 몸이 좀 찬 편이거든요. 근데 닭백숙은 뭐 영양가도 많고 제가 또 맵고 짠 거를 잘 못 먹어서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으로 면역력을 챙긴다는데 닭백숙은 고단백, 저지방 음식으로 기력 보강을 위해 자주 만들어 먹는답니다. 그런데 대추를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닌가요? 아, 대추가 비염에 좋대요. 근데 평소에 따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자주 먹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백숙을 할 때 많이 넣어서 먹는 편이에요. 경미 씨표 닭백숙은 여러 약재를 넣지 않고 통마늘과 대추만 듬뿍 넣어 맛을 낸다는 게 포인트. 1시간가량 푹 끓여주는데요. 여기에 깨끗이 씻은 부추 한 줌을 올려 마무리. 요즘 같은 환절기엔 뜨끈한 보양식이 제격이죠. 부추도 넣고 예.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추와 대추. 또 코 점막에 넣고. 이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이 대추는 이 알레르기 비염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비염이 심해지면 천식, 치매, 당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건강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그녀. 자신과 같이 비염을 앓고 있는 딸과 함께 챙겨 먹는 게 있다는데 뭘까요? 아, 이거 코이산균인데요.
보통 유산균이라고 하면 장 건강 챙긴다고 먹는데 코 면역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챙겨 먹고 있어요. 유산균을 먹으면 코와 장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네요. 한편 알레르기 비염은 면역력 관리가 중요하다 보니 운동도 열심히 한다는 경미 씨. 오늘은 새로운 운동에 도전해보려 한다는데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이곳은 바로 점핑 운동센터. 트램펄린 위에서 점프. 어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혼자 배우기 부끄러워 동네 친구를 소환. 경미 씨는 평소 요가나 걷기 등 정적인 유산소 운동을 한다는데 트램펄린 위에서 격렬하게 뛰는 동작을 반복하는 점핑 운동. 힘들진 않을까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점핑 운동하면 뭐 스트레스도 알레르기 비염도 다 날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점핑 운동이요. 심폐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개선되니까 코점막 충혈도 완화해 줄 수 있죠. 운동은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땀난다는데? 엄청 땀난다는데? 자기 이거 뭐 머릿속에 땀 있어. 엄청 땀나. 요즘 봐. 자기야, 자기 요즘 환절기인데 코 괜찮아? 괜찮지. 너도 비염 있어서 그렇지? 네, 맞아. 그래서 나도 엄청 코골아. 이거 코 유산균인데 너 하나 먹어봐봐. 친구의 코 건강까지 챙기는 경미 씨. 자기야 오늘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살자. 파이팅! 환절기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알레르기 비염. 특히 면역력 관리에 힘써서 코 건강 지켜보세요. 네, 알레르기 비염으로부터 코 건강을 잘 지키고 계신 주인공을 만나봤는데 전에 이 비염이 심했을 때 그 회상 영상이 있었잖아요. 네. 야, 근데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겠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영상의 한 90%가 휴지랑 같이 막 재채기하고 코 간지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저 영상 보면서 와, 우리 양기영 선생님 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아까 유전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경미 씨 어머니, 경미 씨의 또 큰 따님까지 지금 비염을 앓고 있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알았대? 아 근데 저는 보면서 우리 장민호 교수님, 뭐 민혜 선생님도 명이구나 싶었던 부분이 네. 앞서 이제 합병증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합병증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얼굴 변형이었는데 맞아. 실제로 입을 벌리고 자면서 숨을 입으로 쉬면서 얼굴 변형을 겪으셨던 사례자분이셔서 합병증에 대한 걱정을 정말 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코 건강 신경 쓰면서 식단도 거기에 맞게 조절을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이렇게 생활 자체를 바꿨잖아요. 네. 건강 리모델링의 비결 또 한번 꼽아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경미 씨가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을 잘 관리하시고 건강 리모델링을 하신 비결에는 코 유산균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좀 생소하시죠? 네. 사실 알러지 반응이라고 하는 게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면역 세포들의 상호작용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면역력을 담당하는 유산균들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양한 유산균 중에서도 알러지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균주들을 모아서 만든 게 바로 코 유산균 MVP1703입니다. 요게 유산균 네임은 아니고요. 유산균은 두 가지 균주를 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김치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락티플란티바실러스 플란타넘 IM76이라고 하는 유산균이 있고요. 어려워. 장내 세균총에서 추출한 것도 있어요.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IM5. 이 두 가지 유산균 균주가 특히나 알러지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지금 유산균이잖아요, 선생님. 근데 유산균 하면 우리가 장 건강을 딱 떠올리고 코는 여기 있잖아요. 장은 여기 있잖아요. 굉장히 멀리 있잖아요.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선생님? 예, 제가 그 먼 두 개를 네. 한번 가운데서 만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시켜주세요. 예. 네. 자, 공기 중에 이물질을 걸러주는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은 바로 이 코죠. 그래서 코 점막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 속에 이 면역 세포들의 70% 이상이 장에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으로부터 이 코 건강을 지키려면 장내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과 이 면역 세포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코 유산균은 코와
또 장에 있는 이 면역세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면역세포의 조절이 더욱더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코 유산균으로 이 장 환경을 굉장히 잘 조절을 해주게 되면은 알레르기 비염을 비롯한 천식이나 아토피 같은 이 알레르기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장 속에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장내 세균총이라고 부르고 또 영어로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죠. 이런 장내 세균총 안에서는 사실 식품 알레르기 반응 또 이후에 아토피 그리고 비염과 천식으로 이어지는 이 아까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일련의 과정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유익균이 많아지게 되고 또 장내 세균총의 이 균종의 다양성이 많이 확보될 수 있다면 이런 알레르기 반응성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무너져 있었던 면역력의 균형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산균이 모두 다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알레르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균주가 포함되어 있는 이 코 유산균이 면역세포 조절에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좀 특별하네요. 일반 유산균과는 달리 코 건강도 지켜주고 또 이 장 건강도 지켜주고 약간 일석이조의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이 알러지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의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알레르기 반응을 다른 말로 하면 면역 과잉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이 떨어질 때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무 예민하게 과민한 것도 문제거든요. 너무 필요 없는 것에까지 다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 T세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헬퍼 T1, 헬퍼 T2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평소에는 두 개가 각기 다른 역할을 하면서 잘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이때는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헬퍼 T2 세포가 막 과민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세해지게 되면 세포맥의 면역 반응이 없어지면서 알러지 반응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알러지를 유발하는 히스타민이나 사이토카인과 같은 물질들이 과다 분비되면서 우리가 딱 그 불편감을 느끼는 이 각종 알러지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때 이 코 유산균을 통해서 장내 세균총인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개선해주면 알레르기 항체인 IgE가 생성이 억제되면서요. TH1 세포와 TH2 세포가 균형을 찾아가고요. 그렇게 되면 이 면역 과민 반응이 억제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철학을 배워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 면역 세포도 그렇고 이게 균형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는데 균형을 잘 이뤄야 알레르기 비염도 결국은 좋아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코 유산균이 알레르기 항체 생성을 좀 억제시켜주고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가 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을 잡는 데 치료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먼지 진드기를 이용해서 알레르기를 유발한 쥐에게 이 코 유산균을 4주 동안 먹여봤더니 이 알레르기 증상도 개선이 됐고 알레르기 항체 수치가 같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면역 반응의 조절이나 면역 반응의 균형의 유지력이 증가한 것을 확인한 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 유산균 섭취가 알레르기 비염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증상 여러 가지 알고 계시죠? 뭐 재채기, 콧물, 코막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코와 관계된 이 증상들을 점수를 매긴 것을 TNSS라고 합니다. 토탈 네이살 심텀 스코어, 즉 비염 증상 평가 척도인 건데요. 자, 비염 환자한테 이 코 유산균을 4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전체 코 상태 점수를 나타내는 이 TNSS 총점이 개선됐고요. 콧물, 코막힘 증상도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항체, 아까 말씀드렸죠. IgE의 수치도 감소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치도 있기는 해요. 사실 알러지 반응이 얘기하신 것처럼 코막힘이나 재채기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수면장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불편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의 척도를 가지고 내가 비염 증상이 얼마나 잘 조절되는지를 보고 있는 게 알캣이라고 하는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실제로 코 유산균을 비염 환자들 대상으로 4주 동안 섭취를 하게 한 결과 이 알캣의 총점은 물론이고요. 비염하면 또 같이 동반되는 게 눈물이잖아요. 눈물 증상까지도 같이 조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죠. 그 아동과 청소년의 알레르기 비염 발생률이 전체 중 무려 44%를 차지한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이 코 유산균이 성인뿐 아니라 이런 뭐 소아, 청소년 비염 환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했던 한 연구인데요. 소아 청소년의 비염 환자에게 4주 동안
코 유산균을 섭취를 시켜봤더니 재채기, 또 콧물, 그리고 코막힘과 같은 증상들이 개선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양성 콧물 같은 경우에는 1주차부터 굉장히 유의미한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했죠. 코 유산균 챙겨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뭡니까? 이게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살아있는 미생물인 거거든요. 온도에 좀 민감하니까 날씨 춥다고 유산균 드시면서 이렇게 뜨거운 물이나 따뜻한 물이랑 드시면 사멸될 수 있어요. 온도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실제로 식약처에서 기능성과 안정성까지 인증받았는지는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내가 좀 특이 체질이라거나 임산부이신 경우는 전문의와 상의 후에 안전하게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코 유산균 섭취로 코와 장의 면역을 키우자. 그러면 이 방법 외에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알레르기 비염 예방법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개인 위생이겠죠.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서 꼭 30초 이상은 손을 좀 씻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코 건강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금연입니다. 금연. 네. 네, 그리고 또 먼지에도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좀 먼지 좀 잘 털어줄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좋겠고요. 또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하니까 공기 관리에도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겠죠. 이 먼지는 고온 다습한 환경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안에서 진먼지 진드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환경을 좀 피해주고 실내 온도의 적정 수준은 18도에서 23도이고 그리고 적절한 습도는 40에서 50% 정도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네. 게다가 이제 집에서 쓰시는 카펫 같은 것들은 되도록 좀 안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커튼 같은 경우에 55도 이상의 스팀이나 고온의 물로 세탁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비염의 악화 인자가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해나 또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마스크 착용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그리고 이런 음식은 안 됩니다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사실 알레르기가 면역 반응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면역력을 좀 튼튼하게 하고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음식들이 좋겠죠. 대표적인 게 생강이거든요. 항산화 성분, 항염 성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생강과 또 비슷한 거는 마늘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강이나 마늘 같은 음식이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양파가 천연 항히스타민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네, 히스타민이 알러지 반응 그 증상을 유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빨리 분해시킬 수 있으니까 양파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무에는 또 디아스타제라고 하는 효소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또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는 성분들을 빠르게 분해시킵니다. 단 이 성분이 열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는 생으로 드셨을 때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알러지 비염에 안 좋은 음식들도 있겠죠. 제일 대표적인 게 고지방 유제품. 그러니까 뭐 치즈나 아니면 우유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점액 생성이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알러지병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불편감을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시면 좋겠고 카페인이 들어갔거나 탄산음료나 술 이런 음식들도 우리 몸에서 알러지 반응이나 염증 반응 유발할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지방 유제품 우유 그리고 카페인에서 저는 그 라떼만 마시거든요. 잠시 좀 줄여야겠네요. 네, 이거 좀 줄여야겠네요. 환절기에 아침, 저녁, 낮 기온차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제일 문제가 실내하고 바깥 온도 차예요. 맞아요. 안에서 생활하다가 밖에 나가면 바로 이게 적응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눈물까지 나. 3종 세트네. 아우, 콧물에 눈물에. 네. 오늘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는 출근길 교통사고가 잦습니다. 바로 가을의 불청객, 안개 때문인데요. 네, 낮과 밤의 기온차로 인해서 주로 내륙에 안개가 발생합니다. 오늘도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꼈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200m 밑으로 떨어진 곳도 있으니까요.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충남과 영남 곳곳에는 소나기가 조금 오겠고요. 제주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립니다.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부산 26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쭉 파란 하늘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뚜렷한 비 예보는 나와 있지 않고요. 낮 동안은 온화해서 나들이 떠나기에도 좋겠습니다. 네, 곳곳으로 단풍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악산에 이어 이번 주는 오대산에서도 첫 단풍이 관측됐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절정기는 2주 뒤인 10월 말쯤이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계속 건강 얘기하면서 일교차 얘기했는데 네. 낮에는 여름인데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초겨울 날씨까지도 보여요. 맞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주말에는 낮 동안 정말 완연한 가을이라고 합니다. 이 지나가는 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